선생님은 뭐, 예. 그 계속을 다 눌러주셔야, 기록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 신기철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다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음소거를, 문창길 선생님도 음소거를 해주시고, 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기철 선생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아까 좀 이렇게 시작 전에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그 공장 활동을 하시다가, 영등포 산선에서 활동을 같이, 구에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말씀 주셨고,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그 하전에 이제 지역운동, 90년대 초반에 이제 지역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고향 지역에 내려와서 시민의 간사 활동도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은 그 금정구 인권평화재단 그 연구소를 직접 이렇게 그 소장으로 계시면서 아마 한국 전쟁과 관련한 민간인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렇게 그 신기철 소장님하고 이렇게 그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래도 신기철 소장님 책이 제일 많고 또 내용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 제 모르는 어, 사람이 봐도. 그래서 오늘 신기철 선생님 말씀이 아마 저희들 고향 지역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지역의 그 선배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고심하면서 같이 만들어온 평화의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금정굴 문제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또 좀 이렇게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시민들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향 지역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선 먼저 금정굴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신기철 소장님을 모셨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 모임을 했지만 첫 번째 모임은 이제 시작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포럼이 첫 포럼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기철 소장님 모셔서 대략 한 25분 내외 좀 이렇게 해서 30분까지 해서 이렇게 좀 너무 급하지 않게 그래도 좀 루즈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부족한 말씀은 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작합니까?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예, 지금 뭐 PPT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예, 일단 뭐 제목은 뭐 사건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그 해결은 이미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방안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보는 차원에 따라 너무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전체 금정구 사건을 둘러싼 쟁점들을 쭉 한번 열거해드리는 이런 수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고등학생들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난 뒤에 이제 그 낙동강 전선까지 한 달 사이에 이제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이 유지되고 9월 달에 다시 올라오게 돼서 북진까지 하게 되는 뭐 북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교과서는 북진이라고 하니까요. 11월 달까지 이제 북쪽 지역을 점령했다가 12월 달에 다시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세 번째 사진이 되겠네요. 세 번째 그림에 이제 일사후퇴라는 걸 맞게 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6월 25일에서 일사후퇴까지니까 불과 뭐 7개월, 8개월 이 사이겠죠. 이 사이에 남과 북이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이 당한 피해들이 있고 민간인들이 당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좀 다른데요. 실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사후퇴 이후에 1950년 3월 이후겠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지도 상에 있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2년 이상을 이제 끌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많이들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잘 안 하는 측면인데요. 뭐 이런 것 정도 확인하고 이제 다음 민간인 학살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전개 과정과 민간인 학살의 전개 과정 사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측면들을 볼 수가 있죠. 전선이 오르내릴 땐 군인들의 죽음은 많지 않은데 전선이 정리된 다음에 군인들이 많이 죽게 되고, 실제로 민간인들은 전선이 오르내릴 때 대부분 다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이 고정됐을 때는 거의 민간인 피해가 없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선이 처음 내려오는 한 달, 첫 번째 1번 그림은 6월 25일부터 이제 낙동강 전선이 생기는 사이, 그 사이에 이제 6월에서 8월이 되는데요. 7월, 8월 이때 사실 뭐 그 형무소에 재소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게 되고 국민보도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가 대략 뭐 20만 명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군인들은 당시에 글쎄 한 3, 4만 정도 피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개괄드리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이제 금정울 사건이 이때 포함하게 되는데요. 북진을 하면서 인민군들이 점령했을 곳, 했다고 하는 곳에서의 민간인들을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처단 대상은 55만 명을 얘기를 합니다. 남쪽만 얘기합니다. 북쪽도 사실 따져보면 북쪽의 노동당원들이 한 80만 명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사진의 경우 이제 북에서 다시 이제 전선이 내려올 때, 이때 이제 좀 더 끔찍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앞에 1단계와 2단계 때는 좀 더 정제된 학살입니다. 금정굴 학살만 하더라도 만 17세 이상, 45세나 50세 이 정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판단이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 내려오게 되면은 안 가립니다. 아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학살이 벌어지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북쪽에서는 신천 학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미군들이 후퇴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주로 학살하게 되는데, 이 같은 시기에 12월 달에 벌어지는데요. 남쪽의 경우는 고양시에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2년 전에 발굴된 이제 아산 대방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90% 이상이 여성과 노인들 학살당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쟁과 민간 학살의 관계를 이제 두 장의 그림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것들은 좀 아래 이제 밑에 달아놓은 주석들 같은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를 설명 좀 드리고요. 금정굴 사건과 이제 고향 지역으로 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7시 반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쪽 부탁드립니다. 제가 넘겨야 되나요? 이제 다음 쪽,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장 더 넘어갔군요. 바로 앞장. 예. 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다 금정굴 희생자들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희생자들과 또는 가해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잘 주목하지 않으신 측면들인데,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을 겪었던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좀 보려고 자료들을 좀 모았습니다. 유족분들부터 사진을 받았고요.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글쎄 화면이 작고 그래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여기가 그 이제 금융조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1930년대 사진일 것 같은데, 금융조합에서 일했던 분들, 뒷줄 서 계신 분들 맨 오른쪽에 이제 이봉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금정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앞줄 앉아 계신 분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규봉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금융조합에서 일을 하던 분들이고 간부들이고 뭐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 이제 고봉산 만경사에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제 놀러 가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가운데 안경 쓰고 있는 분이 이제 한창석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의용소방대장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시면은 금융조합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기준으로 봐서는 다 친일파들에 해당되겠죠.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돌아가신 분들이 뭐 못 배우고 가난한 빨갱이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의 상당수는 지역 내 지식인들이고 유지들이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는 그 자녀분들이 의용군을 끌려갔다는 이유로 해서 학살당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사정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징용을 당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세 분의 사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은 벚꽃동의 이제 신봉치 어르신인데, 징용당해서 일본까지 갔어요. 궁도라고 하는 곳에서 기념 촬영을 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 최봉호 회장님, 저 현 회장님 이제 아버님이신데, 6년 동안 이제 군인으로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노무자로 끌려가셔가지고 6년 동안 계시다가 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주목해 볼 만한 분이 이 아래쪽에 김건 선생인데요. 이게 그 미건광장에 독립운동 탑 안에 이제 적혀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해요. 징병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독립군으로 가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고양시의 독립운동가로 지적이 되어 있는 분이신데, 이 분의 동생, 막내 동생이신 것 같아요. 김석권이라고 하는 분이 금정굴에서 희생돼 있었습니다. 금정굴과 관련된 희생자와 관련된 분들로서 일제시대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47년 2월 16일에 이제 원당, 지금 이제 원당 시청이 있는 곳이겠네요. 그 앞에서 이제 대규모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독립청년, 그러니까 이승만의 어떤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 지지하겠다고 하는 청년단들이 이제 고양시에 와서 지부를 만들려고 했고, 그걸 이제 성사동 주민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충돌이 벌어져서 결국 이제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사동 분들이 99명이 서대문 경찰서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뭐 대부분 다 무죄로 풀려나셨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1947년도면 뭐 27 투쟁이니 뭐 이렇게 시작됐던 때인데요. 비슷한 때 고양시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기억했으면 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1949년도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1949년도가 되면은 1948년도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10월에 여순 사건이 난 뒤에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89년도에 들어서면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군정 하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이승만 정부가 생기면서부터는 전면적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이제 조직 사건들을 만드는 거죠. 이때 고양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시면 남로당 이제 고양군당 사건하고 인민유격대 뭐 입상기도 사건, 월북기도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사건들이 49년도에 주목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분들이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정치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49년도에 실제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조작 사건들이 벌어졌지만은 영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대규모 토벌이 벌어지게 됐죠. 제주도도 그렇고요. 4.3 사건 이후에 대규모 토벌은 이제 48년 12월부터 49년 3월 그때까지 49년도에 대부분 이제 제주도도 그렇고 영호남 지역에도 그렇고 토벌 작전을 통해서 대량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10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고양시에서 말씀드린 조작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역시 정치범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감옥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신봉식 어르신 보여드린 것처럼 벚꽃동에서도 이때 한 20여 명이 끌려가는데, 이 신봉식 어르신은 이분은 이제 정치범이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풀려나오면서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살을 당하든가 정치범이 되든가 아니면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당시에 보도연맹원들은 34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시간에 쫓기게 되네. 정확하게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반 시민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류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 청년들은 민보단이라 대한청년단이라는 곳에 가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여드리는 분은 이분도 이제 금정굴 희생자신데요. 당시에 대한청년단 훈련을 받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이 훈련소를 졸업하시면서 촬영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1950년도 한
4월, 5월 이때쯤에 대한청년단원들이 모여서 남부 단원들이니까 여기 이제 행주산성을 같이 이제 기념 놀러 가게 됩니다. 야유회라고 옆에 이제 글자들 보시면은 이제 야유회 간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대한청년단으로 단일화되게 되는 거죠. 금정구로 돌아가신 분 옆에 이제 사진 위에 분이 이제 이병희 어르신이고 그 밑에 분이 이제 최희연 마두리 인민위원장 했던 분, 대동청년 단장이 대동청년 단원이셨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병규 우리 고모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일산 초등학교고요. 서병규 고모님 아버님 서상용 선생님이 이제 그 큰아들이네요. 큰아드님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하면서 행주분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시니까 그걸 기념으로 해서 이제 은행나무를 하나 심으셨어요. 뭐 한 6, 7년 된 걸 심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일산 초등학교 입구 앞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고봉 강금로 선생 뭐 비가 있습니다. 강금로라고 하는 분 이후에도 가끔 나올 텐데요. 이분은 이제 태국단원이면서 이제 금정굴 학살에 가담하고 또 이제 인민군 점령했을 때는 서기장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이런 어떤 가해자의 피해자의 공간, 가해자의 공간, 피해자의 공간. 또 이게 또 가해와 피해가 또 칼처럼 이렇게 두 부자로 나눠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일산초등학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전쟁 발생하기 전까지의 모습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주로 이제 금정굴 희생자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전쟁이 이렇게 발생을 한 이제 초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처음 났을 때 이제 이 고향 파주 지역은 이제 국군 1사단이 지키는 지역이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인들이 이제 국민이나 국가를 지킨다라기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시에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것, 뭐 전쟁 발발을 둘러싼 음모론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실로 확인되는데요. 국군 1사단의 경우도 전쟁이 나자마자 후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쟁 날 때 당시에 3분의 1,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 휴가를 갔고 그리고 남은 병력 중에 3분의 1이 외출을 나갔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사실 전체 병력 중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맞아서 일방적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 후퇴가 특히 이제 국군 1사단, 백선협사단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한강 전선을 모두 버리고 감으로써 서울이 포위돼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곧 이제 전쟁이 한강 이북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 3일 만에 확산되는 계기가 바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고향 파주 지역에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때 남아 있었던 이 지역의 주민들은 패전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져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군인들의 후퇴 때문에 고향과 파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부역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인민군들이 점령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인민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은 뭐 짐작하실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뭐 인민위원회라는 게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뭐 전쟁을 직접 치르는 조직은 아니고 보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인민위원회 일을 했던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우익계 인사들, 대한청년단이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뭐 진보든 보수든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인민위원회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인민위원회 말고 또 구역했다라고 하는 조직들에 대해서 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제 고향 내무서가 있는데 고향 내무서의 전신이 이제 고향 보안대라고 합니다. 내무서와 자위대, 민주청년동맹, 여기 뭐 여성동맹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의용군 같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의용군이라는 것도 잠깐 설명드리자면 긴데 어쨌든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의용군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주로 이제 제식훈련 정도만 받고서 가게 됐는데 실제로 문제는 그 의용군을 아들로 둔 부모님들이 대부분 학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좀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부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자신들이 나중에 수복한 후에는 이게 프락치 활동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세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가 대한타공별사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극단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태극단이 있고,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청년단 의용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이제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 부역, 자신들이 한 부역 활동은 부역이 아니라 그 우익단체, 대한민국을 위한 프락치 활동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국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한타공별사대는 그 밑에 아래 파란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좌익 조직으로 낙인돼서 나중에 다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청단 의용단도 마찬가지고요. 태극당만 유독이 그 길을 피하는데요. 이게 국방부 정국 어떤 정부 조직과 관련돼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제 5분 남았는데 다음 이제 수복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민군 점령기 때도 이렇게 피해를 당했지만 수복하면서도 피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피해의 내용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첫 번째는 해병대, 수복하는 해병대에 의한 피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행주 내동 맨돌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한 피해인데요. 아직도 정확히 규명은 안 되는데 태극단 투쟁사에도 63명이 체포됐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고향 시사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확인되는 건데 여기선 이제 그 아래쪽 보면은 이가병이라는 분은 이제 63명이 하루 안에 학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병대에서 학살당한 건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사실 수복하면서 마을 곳곳마다 군인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와 같은 시기에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이제 인민군 쪽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 피살자 명부라는 것도 정부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고향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민군 쪽한테 돌아가셨다는 분들입니다. 50명 정도 명단이 확인되는데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태극단 사건만 좀 간단히 말씀을 이것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태극단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일방적인 주장만 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극단에 관련해서는 지금 고향 시사에서 이런 데서는 이제 39명이나 49명, 지금 이제 54명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은장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극단에 돌아가신 곳은 지금 태극단 투쟁상을 보면 13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16명이 끌려가다가 3명이 탈출을 했죠. 그래서 13명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태극단 투쟁사의 공식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다음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은장마을 태극단원들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실제 덕이동에 사시는 그 이순영 어르신이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형들 2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신 날은 9월 28일. 곧 이제 일산적이 수복됐다는 날이에요. 한쪽에서 수복해서 들어왔는데 다른 쪽에서는 학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발단하게 된 원인은 이분들의 형님들이 의용군으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군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곧 수복됐을 때 또 학살당할 위험이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쭉 보시면 산남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발소 근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 쪽 보시면 구체적으로 위치를 확인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사건 발생 장소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뭐 지난 3월 달에 만난 그 이목규 선생님이 바로 그 사건 현장 아래쪽에 사시기 때문에 그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약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엔 이목규 선생이 자기가 본인이 목격하신 거는 6, 7명, 대여섯 명의 애들이 좀 잘못 적었습니다. 6, 7명 정도 끌려가시는 걸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생한 사건은 이제 고향 내무서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러니까 9월 26일에서 28일 인민군들이 후퇴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고향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보단체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건이고요. 여기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금정을 위령제 지낼 때 함께 이제 위패를 올려드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쭉 한번 더 넘어가시죠. 시간이 벌써 넘어가서 이거는 말로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금동에 이제 작은 치안대들이 학살당한 사건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증거들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고 금정굴 이야기를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내에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말씀드리기에 좀 일단 그 고양경찰서가 이제 수복하면서 복귀를 했는데요. 이 복귀하자마자 복귀하기 전에 선발대가 와서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주민들에 대한 부역 주민들을 잡아들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택단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명령을 받고 실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택단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제 9월 15일에 인천 상수작전 벌어지고 9월 20일이 능곡 지역이 수복됐기 때문에 능곡 지역에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잡혀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행주리에 있는 분들하고는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9월 28일 되면서 일산 지역이 수복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산 고양경찰서 이송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9일부터 학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눠졌던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진행 사항 다음 쪽에서 한번 보실게요. 다음 쪽 뭐 두 장씩 막 넘어가네요. 이제 금정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기 이제 박건웅 만화가께서 그림을 그려놓으신 게 있는데요. 10월 9일 이제 고양경찰서 유치장에서 끌려 나오신 분들이 일산시장을 통해서 와가지고 이제 금정굴 바로 아래 공터 여기 공터에 이렇게 줄지어 이제 있다가 5분씩 끌어 올라가서 금정굴 앞에서 총을 맞고 굴 안으로 떨어지시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학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살은 다음 쪽 보시면은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이제 11회까지 벌어졌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방식대로 이제 학살이 있었는데 첫날 10월 9일에 첫째 학살 벌어질 때는 첫날이어서 그런 건지 이제 생존자가 하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선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남으셨고요. 다음 학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10월 18일 학살인데요.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은 태극단으로 있는 김영배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목격한 거는 뭐냐면 맨 아랫줄에 정리했는데 총으로 쏴서 죽인 다음 구덩이에다 던져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 사살을 했다는 거죠. 생존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있는 거는 이제 학살의 마지막 날 10월 25일에 고양경찰서장이 그 전까지는 김포서장이었거든요. 김포에서 만났던 뭐라 그럴까요? 가장 미워할 만한 좌익이라고 그랬죠. 이제 어수갑 선생이라고 항일운동가인데요. 이분을 이었던 것 같아요. 포함해서 두 사람을 권총으로 직접 사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10월 9일에서부터 10월 25일까지 한 2주 정도 사이 되겠네요. 이렇게 대량 학살이 200여 명 정도 학살한 일이 이제 금정굴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다음에 생기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제 국가 검찰 합동소본부가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8일 경우에 여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월 18일 경우에 이제 금정굴 유족 중에 한 분이 이제 합동소본부에 검찰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합동소본부 내려와서 군인들이 CIC에서 방첩대 군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금정굴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합동소본부가 개입을 되면서
이제 이틀 동안 학살은 계속 진행됐는데 어쨌든 10월 25일 중심으로 해서 학살은 멈춰지고 검사가 직접 와서 금정구까지 확인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하게 되죠. 12월 22일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한 사람은 의용경찰대로 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민군 점령 때 자유대장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금정굴 학살을 했다라고 해서 사형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국대책위원장 이경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까 이제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 인민군 환영대회를 했다라고 하는 이경화라고 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이 두 사람만 사형을 받고 그리고서는 이 사건은 인청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 좌익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이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금정굴 사건이 민간의 학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폐하는 과정 2단계에 걸쳐서 벌어졌다는 얘기를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이제 쭉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거기리 새벽부동의 사건하고요, 부산리 한강변 사건, 그 주염리 하천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호수공원 옆에 있는 요 산이 그러니까 주염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모습이래요. 그 산 뒤쪽으로 해서 그 맹꽁이 서식지가 있는데요. 그 근방이 이제 주염리 하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란골 사건, 성석동에 이제 사건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벽제관 신사터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화전 현천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혹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신도시대 타공결사대 사건. 제가 뭐 이것만 설명드려도 제대로 하려면 진짜 뭐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 따라하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산 쪽에는 태극단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그 통일로변이죠. 이쪽에서는 이제 타공결사대 사건이 있었다는 거. 둘이 같은 조직이에요. 근데 한쪽은 좌익 조직으로 흘러가서 모두 이제 빨갱이 조직이 돼버렸고, 태극단은 국방부 정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보훈단체가 되고, 이런 모순된 걸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지석에 문제가 있었고, 좀 간단히 그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사후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온양이 있는 쪽이군요. 아산 대방면 사건 같은 것들이 고양시에서도 벌어졌어요. 미성년자들에 대한. 이분도 일사후퇴 때 직전에 이제 직접 총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신데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복된 다음에 금정굴 사건에서 끝났던 게 아니에요. 또 일사후퇴 때 또 내려가면서 또 대량 학살이 있었는데 그 뒤에 두 가지 사례, 벽제하고 선유리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만 좀 확인하시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벽제 공동묘지.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김돌풍이라고 하는 분 일가족하고 박길록이라고 하는 분 일가족하고 현재 확인되면 두 분 가족이거든요. 이렇게 30여 명이 부동일 파놓고 이제 학살당하는 모습들을 마을 분들이 다 목격했어요. 고향동 분들이 다 알고 있고 여기 고향 시사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강마이라고 하는 분이 증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장에는 선유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어르신이 형종호 어르신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삼노마라고 하는 인민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일가족들 친인척 30여 명이 여기 영의정 이직 선생님도 바로 옆에 골짜기에서 학살당했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바라볼 때 지금 금정굴만 안 풀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풀리기 시작은 하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도록 그냥 지지부진해요. 대전 산내 권령골 거기도 이제 진실규명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이제 유해 발굴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국의 유해안치시설을 만들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금정굴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국가가 사실 그 고향 금정굴도 그 경찰청에서 사과를 다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가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와 관련된 답을 좀 주는 분석들인 것 같아요. 이제 4가지는 안 왔습니다만 전부 크게 3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인하는 거죠. 학살 사건은 없었다. 그런 일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해자 쪽의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는,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부수적 피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민간인들이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 입장은 피해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아주 아량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혜적인 입장을 서서 뭐 이렇게 떡고물 던져주듯이 막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금정구의 경우도 결국 재판을 통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결국 얻은 거는 위자료 수준의 이야기고요. 부수적 피해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수많은 지금 있는 뭐 제주 4.3공원이나 영동 노근리, 뭐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냥 피해 사실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관점이 바로 이제 전쟁 범죄라고 하는 시각이나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하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사실 가해자들이 갖고 있는 고의성, 계획성을 증명을 해내기 위한 시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 범죄라든가 제노사이드 범죄라는 것까지도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단계까지 지금 저희는 못 가기 때문에 금정훈 사건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뭐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쭉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일 쟁점이 되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유골에 대한 안치 문제. 이따가 뭐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세종시에 있는 수목공원에 지금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 뭐 고양시로 오든가 아니면은 이제 대전으로 가든가 이런 갈림길에 조만간에 몇 년 안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유품입니다. 지금 저희는 800여 점의 유품이 있는데 이 안에는 제가 이렇게 말로 막 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보다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희생자분들의 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옷가지나 이런 거 보면 뭐 참합니다. 근데 이런 유품들은 전시관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고향 시민들이든 전국에서 오신 시민들이 보시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전시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현장 보존하고 그리고는 평화공원 금정굴 전체 관련된 영역들을 평화공원으로 만드는 것들을 과제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곧 이제 어떤 좀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유족분들도 지금 연세가 80이 다 넘어가십니다. 이 해결이 됐다라는 걸 보시고 갈 기회, 시간도 사실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신속하게 아니면 뭐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로시켜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의 문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저부터도 좀 깨닫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적은 시간에 이게 그 많은 말씀을 저희들 전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해방이 했는데 참 예.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해방이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민간인들이 가졌던 당했던 아픔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금방 저희들이 뭐 짧은 시간에 다 깨달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신기철 박사님 통해서 이렇게 좀 말씀 듣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좀 더 우리 지역사회 현장 그리고 또 아마 고향 지역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국 어디나 다 대부분이 다 이런 아픔들은 좀 작든 크든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신수사님이 말씀 주신 작은 이렇게 한 2~30분 안에 다 말씀을 주시느라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그렇게 좀 질문이나 좀 이렇게 의견 좀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좀 이렇게 좀 더 부족했던 말씀을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디오 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가능하시면 비디오 켜주시고요. 좀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음성이 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정굴이 대표로 되지만 금정굴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 이렇게 규모가 크고 다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좀 많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쭉쭉 넘어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듣고서도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금정굴에 좀 집중을 해보면 어쨌든 금정굴 하면 이제 양민학살 사건, 그 다음에 태극단 이렇게 이게 이제 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선 드는 생각이 이게 민간인데 민간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곳에 외피를 입었지만 그러나 어떤 원한 관계랄지 그런 속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개입한 민민의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냐 저는 사실은 좀 그런 측면으로 이거를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태극단은 관의 사주를 받고 이제 그 일에 동원된 그런 집단이다. 오늘 이제 강의 중에 좀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민민의 어떤 그런 갈등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주위에서 국가 권력이 조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국가 권력이 그렇게 이제 이걸 조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제 진전들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네 가지 이제 뭐 부인 뭐 이렇게 회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게 국가 권력만의 문제, 국가의 어떤 그 의지 문제인 건지 제가 알기로도 이게 또 복잡한 게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피해자 가해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훈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혜택을 받는 세력이 생겨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국가 권력의 문제가 를 넘어서서 또 민의 문제, 민민의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양상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제 판단이 맞는 건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두 분 좀 더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좀 혹시 한두 분 다른 분들 혹시 말씀 주실 분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분 말씀하실 때 한 2, 3분 안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 금정굴 그 양민학살에 대한 그 내용은 잘 들어서 또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궁금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벌써 4년이 지났고 또 시 역시 마찬가지로 고양시도 지자체 잔치장이 바뀐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금정굴과 관련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부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일단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금정구 예, 평화공원의 진행 사항인데.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그 좀 의견 모아서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예. 어, 지금 그 민과 민의 대결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피해자들이나 지역사회에서 흔히 이제 목격한 것들이 그거이기 때문이죠. 이제 잡아간 사람들이 치안되거나 태극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적이다 뭐 이렇게 갈등 관계를 민민으로 보게 됐는데요. 실제 뭐 전국의 대부분의 민간인 학살 사건들을 보면은 총괄 지휘하는 세력도 있게 되고요. 그건 금정구 사건도 그렇지만은 실제 총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학살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실탄을 배분해주고 그러거든요. 태극단도 역시 지서에서 무기고에서 받아가지고 갔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학살이 진행 과정은 사실 국가가 관여하기 전에는 학살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민과 민 사이에서 그 학살이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뭐 저는 뭐 별로 확인해 본 적은 없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는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 되게 다 국가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복된 다음에 9.28 수복 후에 그리고 고양경찰서가 들어 10월 2일이라든가 이 사이에 학살이 벌어진 일 없어요. 실제 10월 6일 이전 사이에 그 사이에 민간인들끼리 갈등에 의해서 사람이 죽거나 그런 일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수복된 후에 며칠 동안은 사실 잠잠하답니다. 서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있었는데 경찰서가 복귀하면서부터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건 어쨌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이것들은 어떤 국가가 갖고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의 작동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항상 의심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뭐 반박하실 수 있을 만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면 좀 더 말씀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현재 이제 금정구 평화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제 공공주택지구 개발 이 안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면은 뭐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 없는 형편이죠. 예. 뭐 대전에 있는 추모공원 대전 산내 골령골에 있는 것 추진하는 것 말고는 전국 어디에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사실 국가가 했다라기보다는 묘하게 좀 어떤 개발의 논리하고 뒤섞여가지고 국가가 한 건지 한 거라고도 할 수 없고 안 한 거라고 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개발한다 그러면서 뭐 30%는 아파트 짓고 나머지 70%는 근린공원을 두고 있는데 금정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70%의 근린공원은 LH가 사서 고양시에 기부하게 됩니다. 요거까지만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지 이게 금정굴 평화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고양시 공무원들과 이제 저희도 그렇고 같이 LH에 서로 상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단계는 내년쯤 되면 아마 이제 뭐 구체적인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료되든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뭘 평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단계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뭐 그 말로는 그렇다고요. LH 공무원들이 지금 그 투기 문제 때문에 몸살이면서 일단 뭐 중지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고양시 공무원분들하고는 저희하고는 이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문화재 등록 절차로 들어가 버릴 거고요. 현장 보증을 위한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뭐 그걸 제일 먼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그 좀 뭐 다른 분들 일단 우선 다른 분들 좀 이렇게 그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혹시 그 이바다 선생님하고 우리 덕재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조금 또 추가해서 말씀 주시거나 다른 뭐 의제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지금 질문 안 하셨던 분들 선생님들 중에서 또 혹시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편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세 가지를 여쭤볼까요? 혹시? 예, 말씀 주세요. 네, 금정굴이 이제 평화공원이 들어선다 그러면 아마 그 중심에 센터가 들어설 겁니다. 뭐 인권평화센터, 인권운동과 평화운동 정도를 이제 생각하는. 근데 그 센터라는 게 인권센터는 이미 뭐 고양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고요. 이미 뭐 얘기 나온 것도 있고요. 평화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평화공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의견이 있으신 선생님들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신기철 선생님, 그런 그 평화공원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이슈들이 지금 고향 지역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좀 토론되어지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라든가 시에서 뭐 협의되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예,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분출되어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그런 프로세스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과정은 그동안 이게 없었던 건지요? 한 10년 전에는 예. 논의됐을 때 규모가 좀 굉장히 컸어요. 큰 규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좌절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작은 규모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의 의지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실이나 교육실 몇 개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걸 이야기하자니 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좀 물러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 의제는 사실 뭐 고양시의 책임을 좀 물어도 괜찮은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얘기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조금 이어서 이제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할 때 좀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일치된다거나 이렇게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수월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 좀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리면 금정굴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불편해할 어떤 뭐 사람들이랄지 그런 단체들이 있는 건지 있다면 왜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불편한 단체는 이제 가해자 단체들이죠. 이제 태극단 쪽이 불편하긴 한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고향 시민들이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태극단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뭐 상징적인 의미만 좀 갖고 있는데 실제 사람도 태극단도 얼마 안 살아 계신 형편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의제를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이용을 한 보수 단체들이 뭐 보수 안보 단체들이 태극단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이제 수당을 올린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을 하는 의제가 이제 금정굴이었는데 저도 작년하고 올해 이제 계속 지역사회 조사를 다 했거든요. 올해까지 3월까지 이제 마쳤죠. 지역에 가보면은 예전에는 금정굴 말도 못 꺼냈었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피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노인회장님들도 만나봐도 다 이 사건을 알고 있고 뭐 자기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피해 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실제 지역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을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저는 아직 못 봐서 그래요. 아파트값 오른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납골당 되는 거 반대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정도는 봤죠. 금정굴 사건 자체를 부인한다든가 뭐 그들이 뭐 빨갱이 조직, 빨갱이 공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모습들은 지금은 거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정확히 알게 되면 예, 어떤 공감을 하게 되는 건데 예, 말하자면 그리고 태극단 역시도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살지 않거나 후예들이 이런데
이게 보수 세력들이 이걸 빙자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네, 이념 대립의 거래. 이슈를 예.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이게 어떤 평화공원화 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맞게 될까요? 태극단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가해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의 공원이 훨씬 더 잘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는 보훈, 그러니까 뭐 고양시의 참전 유공자들, 전몰 군병들, 그 위패들이 다 모여 있고 그런 곳이 돼버렸잖아요. 태극단 자체는 금정 사건의 가해자들인데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 유골 있는 분들 뭐 13분이나 돌아가셨다는 분들 말고는 나머지는 어쨌든 뭐 다 가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겠죠. 금정굴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해자 집단이니까 당연히 금정굴에 성역화되는 것, 금정굴 성역화되는 것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되신 거죠. 근데 거기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이제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것에 예피가 덮여 있어가지고 훨씬 더 복잡해져 버리게 됐죠. 만약에 금정굴에 평화공원이 생기게 되면은 태극단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 사업은 뭐 그거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기들이 그 애국의 뭐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주장은 이제 못하게 되죠. 실제로. 그러니까 뭐 편안한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내세우고 그럴 플랜카드만 잔뜩 붙이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뭐 전교조는 빨갱이 조직이다 이런 것들 막 맘 놓고 얘기한 조직이 고양시내는 그 조직이에요. 태극단 조직이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를 못 내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분들은 그게 제일 분할지 모르죠. 이 세상에 자기들 알아가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뭐 극악무도한 발언을 해도 용서해주는 이런 기회가 이제 사라지겠죠.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 것을 이용하는 보수단체들 역시 그 논리가 그대로 그 보수단체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이념적인 증오의 논리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단체들도 상당 부분은 좀 돌아서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뭐 혹시 다른 분 좀 이렇게 말씀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준비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아까 우리 백장원 선생님 그 평화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도 해주셨는데 역질문을 신기철 선생님이 이제 평화공원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뭐 평화공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좀 하면 또 그 외에 다른 의견 말씀 좀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좀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자유스럽게 좀 얘기 좀 드려도 되겠죠. 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국립묘지를 보더라도 어떻든 그 안에는 그 친일파들의 묘도 있고 또한 독립운동가의 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족문제연구소회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들을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탄현역 앞에 그 태극단원들의 그뭐 위패 모셔져 있고 한 부분들이 지나가다 보긴 했으나 들어가 보진 않았거든요. 들어가 보고 싶진 않아서 들어가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꽤 그게 조성이 잘 돼 있잖아요. 그 반대로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저희는 그 태극단 단원들이 저는 그 친일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일파들이 처단을 하지 못해서 그 이러한 그런 아픔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태극단 그 공원이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금정굴도 지금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나 저기 뭐 비라든가 아니면 뭐 홍수 이런 데에서 흙토사가 물어져 내리고 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가보면 참 너무나 참혹한 그런 현실을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자치단체장도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도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좀 전에 신기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권평화 전시관이라든가 또한 거기에서 교육센터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또한 매우 중요한 유해 안치도 저는 해야 된다. 물론 지금 다른 곳에 모셔져 있지만 그 안치도 금정굴 그 교육 전시관 안에 모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에게 고양시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시민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자체 단체장도 이제 벌써 4년이 다 지났고 이제 내년이면 9년이면 끝나는데 내년 6월 1일이 아마 선거일 거거든요. 그러면 뭐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또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뭐 하겠다.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4년이면 뭘 하더라도 다 만들어졌을 텐데 불구하고 무엇이 무서워서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금정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좀 전에 그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 단원들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있든 없든을 떠나서 그것은 그것으로 남겨두고 있는 거고 그것을 뭐 어떻게 지금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금정굴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정말 우리가 그 아픈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니네요.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우리 말씀 아직 찬스를 못 가지셨던 우리 홍선희 선생님이나 우리 정면 선생님, 문창길 선생님, 뭐 김선희 선생님, 혹시 김정환 선생님 뭐 질문도 좋고요, 의견 말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고향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우리 정면 선생님은 잘 낯설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연세대학교 삼회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월 달까지 담임 목회를 하셨고, 지금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으로도 계신데요. 지금 삼회교회 담임 목회 지금 그만두셨지만 또 고향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금정굴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비디오를 켜서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인사까지 하시고. 혹시 다른 분들 말씀, 뭐 정면 선생님 포함해서 좀 말씀 주실 분들 있으시면 같이 의견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정 시간이 8시 30분까지니까요. 약 10분 정도 좀 더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좀 더 이렇게 개인적인 소개 시간도 좀 갖고 이렇게 마무리 좀 해가면서 다음 포럼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면 선생님이 음소거를 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거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님 통해서 이 행사 안내 받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서 참석했고요.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악의 평범생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아픔들을 여전히 이제 재생하고 반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와 촛불로도 양분돼 있고 또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없는 한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요.
제가 그 고양시 일산 서구 중산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민수 목사님이라고 의병장이었던 배창근 선생님의 자제분이셨고,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나신 최순옥 사모님이 그 땅을 일구셨어요. 그리고 농업 개발원 형태로 농업학교를 세워서 일제 강점기에 농촌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해서 이제 이게 60년대, 70년대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농업 기술학교를 세우셨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연세대학교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당시 이제 농업개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땅을 연세대학교에 기증을 하셨던 건데, 그래서 제가 잠시 거기에 있으면서 일산 지역의 지명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형들이 이게 결코 저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제 그런 게 됐고요. 뭐 고봉산에서 관련된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지명 안에서 이제 그런 처참한 역사들이 자행됐다는 것 오늘 많이 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웹사이트도 운영하시고 그 이름이 뭐죠? 이제 금정굴 인권평화재단도 있고 이제 이런데요.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묻혀져 있는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간직하시고 또 잊혀져 있는 것을 기억 속에서 다시 이제 살려내신 이런 귀중한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그런 근원적인 에너지 그는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작업들을 이어 나가실 수 있고 하시는지, 그런 걸 좀 저는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 신기철 선생님 말씀을 좀 답변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 일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 찾는 것들 좀 잘하고 통찰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된 어떤 역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잘 찾아내고 또 뭐 이렇게 잘 물어보고 생각을 끌어내고 기억들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뭐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좀 계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료 같은 것들도 좀 분석하는 게 좀 다들 싫어하시지만 저는 뭐 꾸준하게 이렇게 좀 잘 되더라고요. 자료 찾고 그리고 그 자료에 있는 사람들 찾고 현장 좀 뒤져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귀찮지 않게 성실한 표현은 좀 지나치고 그냥 게을리 안 하고서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 비슷한 사람들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말 못할 텐데요. 별로 없어서 제가 잘하는 일이구나, 저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좀 더 코멘트나 질문 받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가는 분위기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그 말씀 안 주셨던 분 중에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옆에 이렇게 음소거 창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음소거를 하시면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시는 걸 의사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실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좀 이렇게 질문 겸 좀 마지막 말씀 겸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고향 지역 시민사회가 금정굴 문제를 가지고 이 금정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제일 중요한 하나의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금정군 문제를 통해서 고향 지역 시민사회가 평화에 대해서 새롭게 기억하고 배워나가는 그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청소년들이나 이게 좀 이렇게 소위 저희들이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 세대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세력도 청소년들도 하나의 세력인데 그런 청소년들과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의 이런 공론으로 이렇게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잘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토론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가져보면서 지금 고향 지역 시민사회가 금정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집중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첫 번째로 꼽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 지금 뭐 총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런 자리인데요. 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 문제 이 사실을 좀 널리 좀 알아야 된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쟁이나 민간학살 문제나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면서 안 봐요. 더 이상 안 보고 봅니다. 처음에 지적하셨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돌아가신 분들이야 그렇고 지나간 세대들인데 지금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들이 여기에서 뭘 얻을 것인가 뭘 남길 것인가 생각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에서 대부분은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인권이나 평화를 끌어낸다라는 건 또 국가에 있는 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방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고문 피해나 이런 것에서 시작을 했지 전쟁 중에 학살당한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취급을 안 했어요. 국가 조직이 그렇게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냥 어쩔 수 없는 피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당한 피해이고 여기에서 이 피해 속에서 무엇을 얻을까 이 생각을 조금 더 성실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평화라고 얘기하시는 게 사실 전쟁 중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냥 넋이나 풀어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걸 하자고 모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예. 우리 김선희 선생님이 그 볼륨을 높였는데요. 예. 마지막 그 질문 겸 코멘트 겸 기회를 저는 그 평화라고 하면 이념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엊그저께 만난 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금정굴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태극당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고양시에서 이 금정굴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태극당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분과 대화하면서 느꼈습니다. 태극단은 가해자, 금정굴은 피해자, 민간인 학살. 또 이런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시각으로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쪽 나름대로 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분은 금정굴은 빨갱이라고 합니다. 태극단은 지금 그 자리를 임대를 내서 저는 그 자리가 이제 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좋길래 그분들의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공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이렇게 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어떤 이념 간의 갈등,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 그러니까 용서가 있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진실규명도 중요하겠지만 다 그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소수가 될지 다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크구나. 고양시에서 왜 금정굴 문제가 이제까지 뭐 되는 듯 하다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 그분은 그래도 이쪽에서 고양시에서 나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첨예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이 부분은 아까 그 평화공원 얘기하셨을 때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태극당과 금정굴 희생자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평화공원에 안치가 된다고 하면 참 그것이 평화가 아닌가. 말로서가 평화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때 평화가 있는 것이지, 누가 옳으냐, 잘못됐다, 진실은 뭐다, 이 부분이 자꾸만 대두가 될 때 절대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평화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렵겠지만 금정굴과 태극단 그 안에서 이념 논쟁으로 있는 부분을 좀 정리가 돼서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신기철 선생님, 좀 이렇게 답변 겸, 좀 마무리 발언 겸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답변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측면들이 제일 고민되는 거였고, 오늘도 사실 좀 압축하려고 했다가 지지부진하게 오히려 더 장황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태극단 부분과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대로 봐주면 화해가 된다. 제대로 풀린다. 지금 잘 모르면서 자기 입장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실제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보면은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태극단 분들이 누구한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서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들한테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앞에서 쭉 장하게 얘기한 거고요. 금정굴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태극단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다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해자도 같아요. 몇몇은 모르실 겁니다. 가해자가 인공 때 가해자였던 사람이 금정굴에도 가해자로 가 있습니다. 이 사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돼야지 화해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분명히 한 2쪽 정도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 때 자위대 활동, 그러니까 부역 활동을 하던 사람이 고양경찰서에 수복 후에 고양경찰서 와서 다시 치안대 활동, 의용경찰도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덕이동 은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고양경찰서에 고양 내무서이라는 사람들하고 무관할 건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당시에 청년들과 관련된 있고 전쟁과 관련된 있는 혼란 속에서 당하는 피해들이다라는 것이요. 그걸 이념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이념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논리로서 이념이 작동하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게 과연 사실일까를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기초가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요.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좀 빼도 되는 건데 좀 같이 일부러 좀 지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고요. 좀 죄송하고 좀 답답하실 텐데 다음 기회에 있으면 좀 더 풀 수 있도록 나눠드린 자료들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셔도 좋고요. 다시 또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막 이렇게 벅벅거리면서 말씀드리고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정굴 문제를 이렇게 깊게 연구해 오신 연구자답게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저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좀 한 30초 정도 이렇게 이렇게 좀 마무리 겸해서 좀 이렇게 정리 한두 마디 30초 정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분 한두 분 계시면 좀 한두 분 말씀 듣고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혹시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이바다 선생님이 볼륨을 높이셨네요. 예,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 소장님 마지막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태극단에서 금정굴 피해자들을 빨갱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역이용당하는
그런 근데 본인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진실 이렇게 화해가 되고 정말 참다운 평화가 되려면 그런 것까지가 정말 이렇게 벗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배후에 작동하는 그 권력, 국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결국 거기를 타겟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만 좀 더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박현영 선생님, 혹시 그 볼륨을 키셨는데 혹시 말씀 나눠주시려고 키신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러면 혹시 우리 백정환 선생님 혹시 그 마무리로 좀 이렇게 말씀 잠깐 간략하게 좀 나눠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제가 뭐 예. 마무리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존이라는 거 서로가 화해하고 이미 지난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공존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가 같이 평화원에 같이 이렇게 앉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미니 만드는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 5년 정도부터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제 금정굴 문제도 그렇지만 동학혁명 이후에 모든 역사적 사건 구비구비가 이제 강자들에 의해서 진실과 사건과 진실은 덮인 채 켜켜이 쌓여왔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채기를 드러내는 순간, 한국 사회는 이렇게, 소위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좌우가 나뉘어지고 남남 간의 이제 갈등의 문제로. 그래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상처기를 스스로가 이렇게 쌓아내면서 숨기고 살아왔던 역사가 지금까지 100여 년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국 시민사회가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힘없는, 이게 정신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근거가 없는 관념상의 평화만을 이야기해왔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100여 년의 어렵지만 이렇게 켜켜이 쌓였던 사건들을 정말 정면으로 대면하는 힘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건들의 팩트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배움을 이런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금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찾아나가는 그 지혜를 찾는 것이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고향 지역 내에서 금정글을 통해서 잘 이렇게 토론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첫 번째 저희들이 민니 만드는 평화라는 주제를 다룰 때 금정글을 다루고자 했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이제 고향 지역이 외부에서 이제 고향에서 원래 사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또 지금 50대, 60대 이렇게 초반 되시는 분들은 좀 나름대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렇게 학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좀 높다 이렇게 많이 평가되어지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체되어졌던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지체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 이상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고향 지역에서 왜 이게 계속 이렇게 지체되어졌는가에 대한 좀 스스로의 고향 지역 시민사회 스스로가 갖는
좀 이렇게 자성적 평가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토론들 속에서 아까 김선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향 지역의 평화가 무엇일까에 대한 토론은 계속 좀 더 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아마 난제들이 저희들 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음 주 우리 김대하 간사님 다음 주 우리 주제 PPT를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에 관련해서는 금정굴 문제 관련해서 말씀들이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이슈 주제에 관련해서 그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사회 속에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든 인종의 문제였든 종교의 문제였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 속에서의 또 젠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의 이런 갈등과 분쟁을 경험했던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경험들,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살짝 엿보면서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또한 배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우리 경험들도 나눌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시간들을 좀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의 남보은 사무총장 한국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제가 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이기도 한데 아시아 지역에 27개 국가의 YMCA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계신데 남보은 총장님을 이렇게 줌으로 모셔서 같이 이런 주제로 또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같이 좀 더 지난 1차 모임 때보다는 저희가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지난 1차 모임에 몇 명이 참여했길래 많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가 됐고 됐습니다. 그래서 또 3차 모임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초대되어지고 또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공식적인 포럼 마치고 딱 90분 만에 마치는 것 같습니다. 마치고 좀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들은 또는 급하게 좀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먼저 그분부터 좀 같이 본인 소개나 좀 인사하시고 나가시고 또 이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사적 대화나 소식들을 좀 나누시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2차 포럼 우리 신기철 선생님 모시고 금정굴 문제와 관련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기철 소장님께 서로 들리진 않기 때문에 큰 박수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록 꺼주시고요. 기록 꺼주시고.